네,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 이어 범죄학적 진리가 어떻게 주체를 소외시키는지, 그리고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은 무엇인지 좀 더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날의 법은 신의 이름을 더 이상 앞세우지 않습니다. 인간 이성, 시민의 자유, 사회 질서 같은 세속적 명분들이 신의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동 방식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법은 누군가의 말을 봉인하는 방식으로 권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말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제한되어 있고 그 말은 언제나 미리 마련된 해석 틀 속에 배치됩니다. 그는 말하는 자가 아니라 진술을 제출하는 자로만 존재합니다. 범죄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설명하려 할 때 그 설명은 이미 어떤 범주로 귀속됩니다. 반사회적 성향, 충동조절 실패, 그가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은 법이 마련해 놓은 의미의 테두리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그 테두리를 벗어난 말은 비이성적이라 판단되거나 괴물적이라 여겨지며 삭제됩니다. 사회는 범죄자의 언어를 듣는 방식이 아니라 재단하는 방식으로 그를 다룹니다. 이 구조는 신의 질서와 다르지 않습니다. 신의 시대, 죄인은 신 앞에서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가 느끼는 고통이나 분열은 아무런 설명력을 갖지 못했고 오직 규범 위반과 처벌의 관계만이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법은 초월적 존재를 배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빈자리를 그대로 계승합니다. 범죄자는 여전히 무언가 앞에서 응답해야 하는 자로 소환되지만 그 응답은 특정 형식과 어휘로만 허용됩니다. 말은 이미 구조적으로 들리지 않는 말, 번역 불가능한 말로 존재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말이란 무엇이어야 할까요? 누군가의 언어가 아무리 날 것이어도 그것이 형식적 합리성에 의해 재단되거나 감정의 배설로 치부되는 순간 우리는 말이 만들어내는 증언의 가능성 자체를 제거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이 되지 못하는 그 순간 사회는 그 말을 말이 아닌 것으로 만든 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책임을 묻지 않고 대신 설명 가능한 것만 듣고자 합니다. 그러나 설명은 결코 전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고통은 논리의 언어로는 다 옮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그 말은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들리지 않는 말은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반복은 예고 없이 파국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어떤 범죄 행위들은 이전에 들리지 않았던 말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 행위란 이미 수차례 말해졌지만 한 번도 귀 기울여지지 않은 말의 반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아무리 반복되고 아무리 강하게 들리려 애써도 그것이 들리지 않는 구조에 놓여 있다면 그 말은 결국 사라지지 않고 파괴적인 방식으로만 귀환하게 됩니다. 특히 범죄자의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들은 말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해석되거나 진단되거나 무시되거나 심지어 그 말 자체가 병리로 취급받기도 합니다. 말은 남아있지만 그 말에 귀 기울이려는 태도는 사라진 사회에서 말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들리지 않는 말은 듣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잔존의 흔적들은 어딘가 이상하게 반복되거나 맥락과 어긋나는 문장이 튀어나오는 지점들, 바로 이곳에 남아있습니다. 이런 말은 잘 정리된 설명으로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은 정상적 발화의 외곽에서 비문, 무의식적 말실수, 침묵과 반복이라는 형식으로만 나타납니다. 말이 끊어질 때 말을 다시 연결하려는 시도에서 주체의 진리가 구조적으로 드러납니다. 사실 범죄자의 범죄학적 진실이 현대 법제의 관점에서 구성되긴 하지만 정신분석이 그런 관점을 수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이런 설명은 우리가 흔히 정상인이라 분류하는 범주의 인간들에게도 꼭 들어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실천이야말로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말의 논리적 정합성보다 왜 이 말이 이 자리에서 이런 방식으로 반복되는가를 묻는 태도, 설명하려 들기보다 말이 튀어나온 자리, 파열된 언어의 조각들을 그대로 지켜보는 태도, 그리고 그 파열을 통해 말하지 못했던 무언가가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기다리는 태도,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듣는 자에게도 감당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때로 윤리적 판단을 유보해야만 들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의 이해 밖에서만 진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증언 불가능한 자의 말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중단되며 왜곡되는지를 통해 말해질 수 없었던 고통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공간에 찾아 나왔는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길은 그것을 처음부터 제대로 듣는 것 외엔 없습니다.
그것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말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우지 않는 것, 그것이 남아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응답입니다. 어떤 언어는 처음부터 괴물의 것으로 분류됩니다. 연쇄살인범, 조현병 환자, 사회 부적응자, 그들의 말은 언어의 생산 주체를 특정한 이미지로 고정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의 말을, 그 내용이 무엇이든 이미 들어선 안 될 말, 들어서 무의미한 말로 취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다루려는 어떤 텍스트는 그 말이 괴물의 것이었는지를 묻기 전에 그것이 무엇을 반복하고 있었는지를 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영철이라는 인물의 편지는 단지 범죄자의 일기장으로만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 자신에 대해, 세계에 대해, 자기 욕망과 고통에 대해 말하려 했습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거나 감정적으로 과장되어 있거나 때로는 파괴적인 환상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 말은 여전히 어떤 불가능한 것을 말하려는 시도로 존재합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말하면서 동시에 고통을 남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그 말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구조를 이해한다는 것은 곧 말이 실패한 자리에서 어떤 잉여가 출현했는지를 추적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잠깐 정리하고 가볼까요?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범죄학적 해명이란 그저 하나의 관점 효과에 불과합니다. 범죄자에 대한 사회의 응답은 대개 신속합니다. 행위는 법의 언어로 정리되고 사건은 일련의 절차 속에서 처리됩니다. 언론은 범죄자의 전말을 재구성하고 대중은 분노와 혐오를 통해 질서의 회복을 체감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가 제거하려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서술할 수 있었던 모든 가능성이 차단됩니다. 문제는 그 가능성이 폐기되는 방식이 의외로 조용하다는 점입니다. 범죄자는 법정에서 말할 기회를 부여받지만 그 말은 언제나 예정된 틀 안에서 허용됩니다. 왜 그랬는가? 후회는 있는가? 정신과 진단 결과는 어떠한가? 이와 같은 질문들은 모두 제도적으로 번역 가능한 말만을 허용합니다. 그 틀에서 벗어난 말은 두 가지 중 하나로 처리됩니다. 하나는 헛소리로서, 다른 하나는 위협으로서. 그가 고통에 대해 말하거나 세계에 대해 말하거나 혹은 자기를 둘러싼 구조에 대해 말하려는 순간 사회는 침묵하거나 그 말의 형식을 문제 삼습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 자체가 구조적으로 들리지 않게 되어 있는 방식이 여기에 작동합니다. 범죄자는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말해지는 존재로만 위치합니다. 그는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는 요인이며 병리적 원인을 추론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하는 존재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징적 무시를 넘어서는 폭력입니다.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부정된다는 것은 곧 존재를 증언할 권리가 제거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언어로 세계를 설명하려 할 때 그 순간이야말로 사회는 불안을 느낍니다. 그의 설명은 대중이 듣고자 하는 후회의 말, 사과의 말 혹은 타당한 변명과는 다른 방향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범죄자는 때로 왜곡된 방식으로, 때로 파괴적인 환상을 동반하여 자신이 어떤 구조 속에서 반복에 휘말렸는지를 말하려 합니다. 사회는 이 언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언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지워버리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질서가 들으려 하지 않았던 무언가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증언은 사건 이후에도 말이 계속되어야 함을 전제합니다. 하지만 사회는 그 이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말은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미 충분히 설명되었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설명이 완료되었다는 이 확신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차단 장치입니다. 그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기 위해 말의 장 자체를 폐쇄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 그리고 말하지 못했던 것 모두가 무의로 귀속됩니다. 이때 증언은 시작도 하기 전에 폐기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말이 사라진 자리가 아니라 말이 끝내 허용되지 않았던 자리입니다. 증언이 삭제된 자리는 언제나 반복을 불러옵니다. 이해되지 못한 말, 들리지 않은 진실은 어떤 방식으로든 되돌아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범죄일 수 있고 또 다른 파국일 수 있습니다. 이 반복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며 사회가 귀 기울이지 않은 것에 대한 응답으로 도래합니다. 그렇기에 증언은 듣는 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말의 가능성을 제거한 자들이 말의 부재가 초래하는 결과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반복은 말하지 못했던 것이 구조적으로 귀환하는 방식입니다. 반복은 단지 외면받아 마땅한 개인의 병리로 축소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반복은 사회가 책임지지 않은
구조의 귀환입니다. 들리지 않았던 말이 다시 들릴 수 없기에 주체는 같은 구조를 되풀이하며 말할 자리를 강제로 확보하려 합니다. 그 강제성은 종종 폭력으로 드러나며 다시 현대사회는 그 폭력을 행위로만 규정합니다. 이 반복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말이 들릴 수 있는 자리가 열리지 않는 한 반복은 그 자체로 구조의 고발이 됩니다. 앞서 다룬 말들의 파열, 증언의 부재, 반복의 구조는 이제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우리는 과연 그의 말을 들을 수 있는가? 더 정확히는 우리는 그의 말을 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문제의식은 아까도 힘주어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사회적 시선에 오염된 공감, 연민 등이 개입되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남긴 말이 하나의 사건이었다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유의 구조를 우리 스스로 갖추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영철이라는 인물이 남긴 언어는 결코 안정된 형식을 갖지 않습니다. 그 언어는 감정적으로 과잉되거나 자기 모순을 포함하거나 자기 연민과 공격성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관된 서사가 아니라 흩어진 말들, 반복되는 문장, 목적 없는 열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방어하면서 동시에 파괴하고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려 하면서 그 욕망을 끝없이 무화시키는 구조 속에 머무릅니다. 이 말들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법정의 진술 분석이 아니라 그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한 태도로서의 경청입니다. 그렇기에 유영철의 편지는 들리는 자리에 놓여야 할 말입니다. 그 말은 분명히 괴롭고 불편합니다. 유영철의 편지를 읽다 보면 분개할 때도 있고 어쩜 인간이 이토록 뻔뻔한지 치가 떨릴 때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을 괴물의 언어로 봉인할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언어로 감당할 것인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가 인간이기에 할 수 있었던 말, 인간이기에 실패한 말, 인간이기에 반복한 말이었다면 우리는 그 말 앞에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면죄 혹은 정당화가 아니라 증언이 처음으로 말이 되는 자리를 열기 위한 불편한 정지일 수 있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